안녕하세요. 드디어 코스피 주간 시황입니다. 하루가 지나가니까 또 바뀌어서 다시 그냥 수정 중에 PPT가 이제 완성되는 지금 2021년 10월 13일 저녁 기준으로 새로 재편했습니다. 어,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하락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로나가 더 빨리 퍼졌고, 그거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제가 있는 동안 끝자리 이 정도는 버티겠죠 하고 하는데 더 커지게 번져버려서 반등하던 기세를 쭉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장세냐면요. 코로나 이거 퍼진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도 못 버티구나 하면서 주가를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0명대로 들어와 있고 130명도 됐다가 이게 1,500명이죠. 1,500대로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추적을 잘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그냥 살펴볼게요, 같이. 7월 달에 중요수는 결국 변이 바이어스인데 이게 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는 호재였는데 이때 바로 반도체 디램 가격으로 결국에는 떨어졌었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특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가 퍼지는 바람에 올림픽 특수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일본도 아니고 아무도 못 가져가셨고요. 동계올림픽조차도 아마 불투명합니다. 그다음 실적 발표할 때 하이브는 나쁘지 않는 실적과 나쁘지 않는 그 BTS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걸로 반등이 잠시 나왔고요. H&M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은 좋은데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못 오른다고 했죠. 그래서 전환 공모에 대해 표적이 됐고요. 3, 4분기에 실적이 발표하는 11월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거의 1조에 근접할 겁니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함부로 못 오고요. 지금은 H&M에 관련된 어, 주주 이익을 살린다라는 정책이 발표했는데 그걸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계 휴가가 X였는데 그래도 하계 휴가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추석 연휴 때도 나름대로의 그 CGV 그 상영에 참여해서 영화를 보신 분이 많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150만 명 됐을 때 3만 4천 원 되는 거 보고 이거는 1,000만 관객이 되는 순간 CGV는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과 더불어서 이 백신 접종률을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변이 바이어스가 많이 퍼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시작과 관련해서 11월쯤이 유력하고요.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가는데 이게 8월과 9월의 하락장도 만들어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퍼링 때문에 양털 깎기, 그러니까 기존에 그만큼 많이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 그것도 다 대부분 뭘로 하락시켰냐면 개인이 하락시킨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공매도로 크게 하락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시장 뷰 보시고 반도체 보고요. 다 같이 성장은 맞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해요. 그다음 백신 접종률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업종들이 다 내려왔지만 지금부터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승이 충분히 동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뉴딜 정책 국외에서 우리나라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유력하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항저우의 그 에버그란데가 그 건설사죠. 그러니까 거기서 망하면 결국에는 경쟁 기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나 혹은 동남아에서 대형 건설사를 할 때 현대건설이 그거를 취소되거나 자기들이 이제 일을 못하는 경우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이 그린 뉴딜에 재밌는 거는 지금 그린 뉴딜의 핵심 주체가 뭘로 바뀌고 있냐면요. 사실상 소형 원전으로 바뀌고 있어요.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핵잠수함에서 원자력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 그 논리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국가들, 후진국에서 소형 원전을 짓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화력 발전을 못하게 하기 위한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그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나라가 쥘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터지면 두산중공업 지금 조정 많이 받아서 2만 원대인데 오늘 급등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두산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고 이 소형 원전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친환경이랑 연결됩니다. 터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스
폭력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유니슨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 쪽에 먼저 두산그룹이 가야 유니슨이 따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연방준비이사회는 저금리 정책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금리 정책은 유지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 이게 Q입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을 한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휘청휘청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우리의 그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가기 전에도 그랬고 만나 뵐 때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 시장이라고 했어요. 4, 5, 6월 내내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발생을 하면 하락이 오고 하락 올 때 해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지는 무조건 잘 팔고 나오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냥 무턱대고 시장이 붕괴되니까 나 그거 예측했어. 이번에는 맞으셨지만 실제로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게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거는 공매도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재밌는 건 제가 가기 직전에 우려한 광고가 있었는데 키움증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식으로 광고가 나와요. 그런 광고들은 치명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많이 늘리게 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처럼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처럼 주가 하락이 발생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절대 주식시장으로 다시 얼씬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펀드 들고요. 그 다음에 예금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들어가거든요. 이 세 개 자본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일으키는 부보다는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도 동일하게 저는 위험자산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양적 완화 축소를 하냐 마냐의 기로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뭐 했냐면 인프라 투자 계획 아직 유효해요.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그거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물동량이 전부 다 미국으로 흡수되죠. 그게 철강의 가격이 높아지고 나무의 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행위예요. 계획 중이고 그거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운업은 안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배의 개수는 한정적이에요. 컨테이너 선으로 갈지 진짜 바깥으로 나올지 이거 뭐 호환이 불가능하지만 하다고 하지만 중간에 호환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꼭 생각해 주시고요. 증세한 왜 마이너스라고 되면 증세한이 제대로 이게 증세안이 마이너스는 맞아요. 근데 증세안을 빨간색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증세안이 제대로 통과를 못 합니다. 근데 증세안이 하나 통과됐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주가들이 계속 휘청거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통과시킨 구글세입니다. 이거는 글로벌에 있는 모든 국가, 이거에 권한을 가지는 모든 국가들이 거의 그 권한 가지고 아일랜드 같은 데서도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에 대해서 15%를 세금을 내게 물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의 10억의 이익이 나다가 15억이 되면 5억의 초과분의 세금인 10%, 15%니까 15%는 이제 15%라고 했으니까 약 1.5억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가 가다하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백신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검사잖아요. 검사 비용도 지불을 했어요. 이게 안 보이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200%가 넘어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돈도 더 풀어버렸죠. 자기는 달러 권한을 가지니까 돈을 막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얘들도 100%가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높아진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엔 좀 낮춰야 되겠죠. 낮추는 방법이 증세안입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잘 막았어요. 코로나 잘 막은 게 표시가 된 게 결국에는 소수의 기업들이 큰 이익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큰 이익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얘네 기업들이 또 큰 이익을 가져가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득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낮아서 금리 낮은 거의 득택으로 얘네들이 큰 이익을 또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50조가 났다. 50 삼성의 예를 든 겁니다. 50조가 났는데 금리가 1%만 딱 떨어지면은 그 금리만큼만 주는 거예요. 1%의 예를 들어서 빚을 3% 금리라고 하면 3%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2%로 갚아도 되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변동 금리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저리로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분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초과 이익이 발생했고요. 카카오, 네이버도 초과 이익을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H&M도 이 해운 물동량이랑 작년에 투자한 정부가 투자했죠. 산업은행에 투자한 결과물로서 그 이익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이익의 전가 정도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금 떼기 전에는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M은 저는 더 좋게 보는 거죠. 이 증세안인데 구글세에 내년도에 만약에 이익이 증가 안 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H&M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높게 다 찍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적게 받았어요.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갈 때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재미있는 거는 구글세에 해당이 안 돼요. 왜 구글세라고 하냐면 이게 구글에서 그런 걸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H&M도 동일하게 다른 나라에서 세금 낼 거 안 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그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H&M 주가 더 올라가야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채 확대. 이거 정부 부채 확대를 위해서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의회에서 11월까지만 지금 부채 한도가 셧다운 되지 않을 정도만 딱 한도를 증액해 놨어요. 작년에 쓴 부채만큼. 그러면은 이제 11월 되기 전에 이 부채 확대를 해야 되고요. 지금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부채를 무한정, 한정이 없게끔 하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정부 부채를 왜 확대해야 되냐면요. 쉽게 말해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채권을 갖기 그러니까 적게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금리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자기는 그냥 앉아서 코 베어 가듯이 적게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조를 채권을 발행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내가 이거는 2%나 3%로 발행했는데 인플레이션이 3% 발생한다. 그럼 그 다음에는 3% 발생했고 2% 금리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금도 많이 거칠 거고 이 100억짜리가 99억 90 100조죠. 100조짜리를 99조에 갚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1년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부는 1년짜리 채권을 발행 안 하죠. 장기채로 발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신고 삼아 좋아합니다. 인플레이션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플레이션이고요. 여러분들 생활 속의 인플레이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밥값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옛날엔 밥 한 끼에 5,000원이었는데 5,000원이다. 1,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할게요. 짜장면 값이 3,000원이었는 게 지금은 8,000원, 심지어 이제 10,000원 넘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0원짜리가 이제 부가치 해서 10% 날라가면 300원을 세금 내는 건데 이제 10,000원이 되면 1,000원을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확대를 하겠다는 이것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밥을 먹을 때 식대를 제공할 때 옛날에는 5,000원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데 지금은 2만 원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인데 그 비용의 크기가 높아져 버린 겁니다. 같이 이제 콜라보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그래서 정부 부채의 과도한 상승은 이제 진짜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쇼킹한 충격의 판은 정부 부채를 무기한 마음껏 올렸을 때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부채 때문에 위험한 나라는 우리 옆에 두 개의 나라예요.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일본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에버그란데 사태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정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지방 기구, 지방 기업의 지방 정부의 부채예요. 걔를 다 폭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 정도의 깡이 있는 거예요. 할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계획 경제니까. 그리고 바깥으로 파급 효과가 지금도 있지만 강력하게 안 나옵니다. 미국이 그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처럼 강력하게 안 나와요. 훨씬 더 작은 상태죠. 근데 진짜 위험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가가 200%잖아요. 이게 만약에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그러니까 미국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도 100%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터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터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옛날에 어 이거 얘 말이 들었는데 정부 부채만 따로 떼서 한번 말해드릴게요. 러시아가 한번 망하면서 큰일 났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부 부채 파트를 확대를 하는데 지금은 주가는 부양하고 인플레이션도 크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이제 위기감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 되면 진짜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잠시간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하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은 아쉽지만 근데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붕괴된 산업 재건 중이고요. 이제 제가 가기 전에는 재건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여행, 호텔, 항공이 코로나 백신이 53%인가 그때 이후로부터 하고 비행기도 많이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중이죠. 근데 10월에는 고용 축소죠. 지금은 어떻게 본 거냐면 돈을 뿌렸잖아요. 국가가 돈을 뿌린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업체들이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그냥 그냥 자를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비정규직을. 그리고 잘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코로나 붕괴된 사람이 진짜 재건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정규적인 직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코로나 확진 팍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확진 그 신규 투자를 하신 자영업자들이 거의 위기에 들어갔을 뻔했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성장이 아닌 세계의 성장은 진짜 고민하는 정부예요. 그나마 이전에는 미국 정부들은 트럼프 정부는 그런 거 생각 안 했고요. 그전 정부도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이번 정부만큼은 2008년도 위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라서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 성장도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이제 피해를 축소하는 게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큰 하도예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이라는데 일시적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한 번 오른 물가는 진짜 내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리려면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코로나가 터지거나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져야 돼요. 지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디플레였잖아요. 그 전반부만. 후반 그 3, 4, 5에 코로나 팍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 다 떨어지니까 디플레가 된 거지. 그 이후에는 인플레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는 진짜 무서운 녀석이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디플레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전 세계 주가가 다 빠지면서 전 세계 솔직히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칩니다. 이거는 부동산까지 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건드릴 것 같을 때는 이제 제가 어디 안 가니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정책이랑 연결돼요. 이 두 개는. 근데 정부 부채 확대를 하면 이제 수명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인데요. 양적 완화는 채권 매입 담을 단계적 축소하는 겁니다. 시장에 돈을 푸는 양을 줄이는 거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이상 우리나라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 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냉정하게 말할게요. 괜찮아요. 전부 다 괜찮아요. 개인들 부채 많다. 그 부채 전부 다 부동산에 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려고 들어오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그 나라 가서 여행 가기 싫어, 그 나라에 살기 싫어 그런 이미지가 됐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전부 다 부동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설비들이 다 인플레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내년도 말이에요. 내년도 말에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 그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테이퍼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2년 걸리니까 최소한 24년도 3월에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가 같이 상충되지만 결국에는 좀 더 걸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3.8이었는데 57%밖에 안 돼요. 안 올라가요. 미국에는 백신 접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각국은 테이퍼링을 벌써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대출 규제 들어간 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테이퍼링은 조금 심하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무슨 돈 다 빌려가지고 채권을 사줘갖고 채권 매입을 해준 것도 아니고 뭐 금리가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낮아가지고 제로금리 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대출은 필요한 건데 이게 잡아서는 안 되는 땅값을 잡으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강남하고 해운대를 잡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놔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거 잡는다고 확 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거 쪼았으니까 더 풀려도 되는데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있고 부동산도 아파트 청약권을 가진 사람들의 대출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풀어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 마치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보세요. 3,150이고요. 3,178이에요. 올랐던 거예요. 올랐던 건데 다시 내려왔을 뿐이에요.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떨어질 때 주축이 이제 문제인 거죠. 주축이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 D램과 관련된 부분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타격을 본 거고 그걸 빌미로 H&M도 같이 떨군 겁니다. 실제로 약간 그래요. 지수가 떨어지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다 떨구거든요. 그리고 어떤 적이 매력적이면 공매도를 쉽게 칠 수 있는 종목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텍트 쪽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대가 돼요. 그리고 이게 텍트라는 거는 여기 뭐냐면 자동차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공간이죠. 근데 지금은 뭐 자영업자들 거의 나갔잖아요. 특히 서울 쪽에 가면 공실이 많아요. 그 공실을 이제 채워 나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설비를 들어갈 때 새로운 컴퓨터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반도체가 늘었대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는 대신 뭐가 떨어지냐면 컴퓨터 반도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D램의 수요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막 돌았고요. 가상화폐도 한번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수요가 줄었다가 이제 가상화폐 다시 올랐는데 급등 비슷하게 살짝 올라서 몇 개월 한 1, 2개월 만에 다시 또 올라 버렸거든요. 원위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규 수요가 만들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 수급 문제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서로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요. 반도체 산업에서의 그 비용이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 공급하고 수요가 언밸런스 디벨 그러니까 안 맞는 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로 봤을 땐 사이클은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게임, 자동차, 6G, PC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고요. 저는 이 게임 부분에서 그 다음에 영상 부분에서 이제 4K에서 8K로 넘어가는 순간 다 바꿉니다. 특히 여기서 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를 잘 안 바꾸는 나라였는데 외국에는 그냥 막 바꾸거든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쪽 산업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가 그다음 영화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상들을 높은 화상도로 찍고 그 높은 해상도의 영상들을 제대로 편집하기 위해선 그리고 게임에서도 진짜 완전 실감나는 게임을 할 경우 진짜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이쪽은 꽉 차 있어요. 그냥 뭐 추가적으로 뭐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가 꽉 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금리 상승이 같이 연동돼서 가고 있고 금리가 상승되면 여기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성격도 띄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익의 정도가 좀 줄고 이번에 구글세도 똑같아요. 구글도 IT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장점은 인플레이션 오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지금 더 매력적입니다. 저는 가격 결정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부터는 서서히 매수 들어가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위기가 오면 지금 가격에서 10,000원, 20,000원 더 빠진다. 그건 진짜 시장의 위기가 올 때. 근데 지금은 시장의 위기가 좀 잠시 쉬었다 갈 것 같아요. 억지로 만들어내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번 만기 지나거나 만기일 좀 해서 조금씩 이제 매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품 장비 주가가 정체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섰다가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인 거는 만약에 지금 조정이니까 조정되는 동안에 보시고 좀 더 좋은 섹터가 보이시면 투자를 조금씩 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현황인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치명률 보세요.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확진이 되고 사망자는 많이 확진 대비한 거에 대비해서 사망자 적고 델타 변이는 치명률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덜 걸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위에는 전 세계 치명률도 떨어졌는데 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문에서 미국만 70만 명 죽었거든요. 전 세계는 약 500만 명이 죽었어요. 장난 아니죠. 500만 명이면.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는 거고 코로나 거짓은 아닌 거예요 진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런 거고 감기 때문에 500만 명은 죽진 않아요 2%가 안 됩니다 감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요거 2가 없어요 0.04%나 0.02%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게 0.2 정도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좋지만 그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의미 없고요 지금부터 새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2배가 됐죠 18만 명이 됐는데 18만 명에서 600명 됐기 때문에 한 0.3% 되겠네요. 0.3%니까 0.1% 이하가 되면 이제 사실상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고요. 그 시점이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77%거든요. 60%. 60%까지 넘어갔네요. 이제 위드 코로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셨죠? 미국은 57이에요, 아직. 2차가. 이게 2차 완료한 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500명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동일하게 1,500명대 유지하거나 더 떨어진다면, 왜냐하면 이 백신 접종률의 힘을 발휘하거든요. 떨어진다면 위드 코로나주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영업자들 분들도 훨씬 더 숨통이 트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보면 미국은 57%밖에 안 돼서 확진자가 팍 늘었어요. 더 늘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70만 명 돌파했죠. 그 다음에 인도는 줄었죠. 인도는 줄었어요. 다 걸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때 여기 이만큼 죽을 때 사람들 엄청 걸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브라질도 엄청 걸렸죠. 그래서 그때보다 떨어진 겁니다. 이 두 나라 때문에 확진자 추세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위드 코로나 하는 나라 영국, 러시아, 터키들 다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고요. 프랑스도 한번 볼까요? 프랑스도 증가했네요. 이유는 이 국경이 살짝 열려 있으니까 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이지만, 왜냐하면 항공사라든지 호텔이나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 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수치가 다 떨어지는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아마 여행 산업이 제대로 달라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여행 가거든요. 스페인은 괜찮아요. 스페인은 다 걸린 것 같아요. 스페인 보세요. 여기보다 떨어졌죠. 스페인도 다 걸리고, 또 비슷한 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2,900명이거든요. 2,000명 늘었네요, 다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건데, 스페인은 감소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감소했고요. 예, 이런 나라들은 여행을 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케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응인데요. 이제 1일 확진자 감소 추세가 돼요. 6월비 증대는 됐지만 최근 감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000명까지 갔던 게 1,500명대로 다시 내려왔고, 이걸로 진짜 지잡듯이 잤거든요. 우리나라는. 백신 예방 접종률 지연 가능성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시잖아요. 아마존 분명히 손가락질 할걸요. 우리나라는 100%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더 높아지고 90 가까이 될 거고, 얘도 좀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는 그래요. 지금부터 진짜 맞기 싫으신 분들은 맞고 바로 약 먹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효능은 없으더라도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고르실 수 있을 때 좀 더 안전한 거, 그 통계치 보시고, 통계치 제가 한번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통계치 보시고 안전한 걸 맞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맞으신 분들은 거의 다 맞았다고 알고 있고, 사람을 적게 맞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제 아빠 같은 경우 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맞았는데, 이제 그 애가 이제 커가지고 자유로워질 때는 이제는 맞아도 될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도 그 몰수 중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 대형 바이오 기업 수혜인데요.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 백신 개발은 많은 바이오 기업이었어요. 지금 생산돼서 파는 기업들은 다 이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덤핑 하겠죠. 덤핑 안 할까요? 100%입니다, 이거.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금부터는 찍어내면 되는데, 만들어 놓은 거 찍어내면 돼요. 대량 생산해서. 완전 경쟁 시장을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개도국 지원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 10억 도스를 일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만들고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하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덤핑이 오는데 그걸 비싸게 누가 주고 삽니까? 그 다음에 후속 개발 기업의 성공 기업 수혜 촉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약세의 원인이 됩니다. 누가 얼만큼 그 가시를 가져갈지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미 많이 계약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된 거를 부스터샷에 쓰더라도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다 맞고 난 다음에 후진국들한테 넘겨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냥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의시되듯이 넘어주겠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금 이제 세금으로도 걷어야 되고, 채권으로는 이제 채권 발행을 줄여가지고 걷어야 되고, 막 그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호황이 와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그걸 막지 못해요. 네. 자, 그 다음에 해운업종입니다. 해운업종은 운이 상승되는데 이거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치킨캡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배는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본인 지수 가격은 안 떨궈도 된다니까요. 내년에 유주 정책 해야 되고 물동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도 다 늘어나게 되면 이 해운업 호황은 그냥 필수 불가결이에요. 선박발주 증가하거든요. 선박발주 증가하면 조선업과 철강 둘 다 호황이고요. 여기서도 물가가 올라버렸어요. 올라버렸기 때문에, 올라버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1조 가지고 배를 한 3척, 4척 만들 수 있다면 1조가 그 배 2척, 3척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치킨 게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산업은행 전환사채가 사실상 지금까지 영향인데, 오늘 발표된 자료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산업은행이 전환사채 만든 거를 대주를 주면 되는데, 대주를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환세차 반응해서 주가가 주식 수가 많으니까 대주가 된다고 우리가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하면 그 공매도가 엄청난 거구나. 이제 공매도들 치신 분들은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털었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파셨어요. 안 파신 분들은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안 파신 분들은 이제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의 경영 방침 호재인 것 같고요. 호재인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 전환 사채로 전환됐을 때 대주를 안 준다고 했으니까 호재인데 대주를 주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증권사라든지 혹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정한 공매도로 한두 개가 덜 키기만 하면 진짜 더 호재입니다. 이게 함부로 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H&M 경영 방침 발표에 대차 거래가 축소가 됐어요. H&M은 펜오션은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펜오션은 혹시라도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얘를 떨구고 얘를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내용 볼게요. H&M이 주주 가치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하는데 4조 5천억 정도는 결손금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한번 계산을 하면 2, 4분기에 1조 5천억, 2, 4분기 영업이익만 3, 4분기에도 1조 5천억 정도 돼요. 1, 4분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4조 정도 됩니다. 4, 4분기는 실적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결손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천억. 그러면 지금부터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 바뀌어요. 배당이 불가능한데 내년 연말에 내년 연초에 배당을 줄 수 있게 돼요. 제가 H&M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죠. 배당을 받읍시다. 그때가 2만 원 이하일 때 배당을 받읍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배당을 뭐 주당 뭐 적게 줘서 50원을 주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 100원 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그러면 말씀드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배당 주겠다는 소리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3만 원대에 했는데 3만 원대인데 배당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배당을 1,000원 정도 받는다. 배당만 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적게 받겠지만 내년도에도 이익이 나면 분기 배당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게끔 되는 요인이 됩니다. 배당만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 네, 그 분석했던 자료 보시면 돼요. H&M 그거 보시고요. 연구체 상환 계획입니다. 191일 때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라고 돼 있죠. 6천억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한 거예요. 6천억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지금 2억 4천원으로 줄어들죠. 매년 요만큼씩 되는 거예요. 요거 하고 다음에 상환은 언제냐면 2024년 2024년 10월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거를 상환하는 계획을 2월에 발표를 하면 얘가 전환을 해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전환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깎여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회사는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딱 들어간 거예요. 단지 단기 순이익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좋거든요. 저는 왜 좋냐면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공매도의 표적을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자산의 가치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가 계속 증가되면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환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되면은 별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보시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고색을 주가를 낮추는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공매도를 위한 대주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매도에 하는 사람들한테 대차거래로 빌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다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놓고 그 빌려주면 이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 빌려주고 있는 걸 기관이나 외국인 혹은 기관들이 자기가 사놓고 그거를 빌려준 거죠. 그래서 대주 역할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로 주가 떨어진 거죠. 이 마지막 멘트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물량은 공매도로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공매도로 떨군 거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일부가 공매도로 빌려준 게 나간 거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 외로 얘네들 물량이 주식 전환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얘네들이 매도를 친 거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뉴스가 나간 순간부터 공매도를 하신 사람들은 찔끔할 겁니다. 찔끔. 개인 공매도 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저는 45,000원 밑으로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맞다면 공매도 치신 분들은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외국계 공매도 기업들은 공매도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허용된 제도로서 합법적으로 이거 자체는 막을 수 없는데 이거 대주 역할만 안 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 낮추는 인전 방법 광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썰을 풀어갖고 한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38,000원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막 광고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썰이 안 통해서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팍팍 계속 줬거든요. 그래서 당해버린 거죠. 그때 다 팔고 나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M 상선이 가도 관계없어요. 요거 때문에 이 배당 때문입니다. 이 배당. 이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너 입장에서 이 배당의 크기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수 금액이 4만 원대 이하라고 하면 저는 홀드가 맞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이 맞는데 이거는 영상에서만 말씀드리고요. 한 6만 원 정도 넘어가시면은 일부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업종인데요. 2020년까지 국내 여행 호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더 지속될 수 있고요. 외국인 국내 관광은 내년도는 진짜 피크일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안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건이 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라서 호텔을 좋은 프리미엄 호텔에 가는 숙박 비용이 높아지는데 재밌는 거는 호텔에서의 원가는 줄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텔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행 업종인데요. 여행 업종인 경우에도 백신 여권으로 자유광내 우리나라로 올 때는 백신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외국 나갈 때도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했다는 그 증명표를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4단계가 사실상 사라지는 11월 이후에 전가될 것 같고요. 중국인 관광 재개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동계올림픽 X라고 했는데 여기 플러스 물음표 해놨죠. 동계올림픽의 지금 안 좋은 분위기를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바꿀 수 있고요. 동계올림픽 시즌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막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종전선언과 개성공단이에요. 그래야 H&M도 같이 가는 거고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이 재개가 되겠죠. 그 덕분에. 그러면 미어 터질 겁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스크는 그냥 이게 재개되거나 이 11월 이후에는 최소 3개월 동안은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항공입니다. 항공업체는 항공 여객이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떨어질 수 없고요. 위성도 지금 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항공우주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AP 위성하고요. 이 위성은 이제 우리는 한도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입니다. 하이버와 JYP 주가가 다시 매력적인 구간으로 나왔어요. 제일 매력적인 구간은 41,000원 언저리 아래 41,000원 아래는 다 매력적이고 41,000원 저는 돌파하면 맨날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하이버도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CG 메타버스는 덱스트 위즈윅은 가매수 구간인데 가매수 구간일 때 조금씩 파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파시면 되고 덱스도 동일합니다. 2만 원 언저리 지금은 조금 팔긴 좀 애매한 것 같고 2만 원 언저리에 19,000원이면 2만 원 언저리에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적은 백신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필요 없죠. 끝나니까 위드 코로나 넘어가고 마동석의 마블 안 보실 겁니까? 저는 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CGV가 매수 유효하고요. 이게 팝콘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대요. 1,000만 관객 되면 미어 터질 겁니다. 쇼박스는 영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올라가니까 주가가 상승했지만 오징어 게임의 용량이 조금 무마될 때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홀드가 아닙니다. 7천 아직 넘어 있거든요. 지가 가진 가치보다 높아요. 이제 미래의 가치 기대 수익률도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한국 영화가 다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덱스터와 위직은 가매수 구간 위에는 거 똑같아요. 둘 다 가매수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것도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1차 목표가 도달 시 비중 축소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업종입니다. 스웨즈 운하랑 유럽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이거 진짜 그대로 추진하고 있죠. 수소와 LNG 선박이 이걸로 다 전환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게 암모니아 선박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유효하고 우리나라 해운사만 그 조선사만 유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0월 20일부터 유상증자 총량이 있는데 이거 꼭 들어가시고 파시더라도 한 만 원 언저리 9,000원 이상 됐을 때 일부러 파시는 게 추천해드리고요. 혹은 이제 6,500원 이상 6,500원 이하 지금 6,200원이거든요. 5,900원대 있는데 돈이 없다. 유상증자 금액이 없다 같으면 지금 있는 주식을 일부러 6,200원이니까 파셔가지고 6,130원이었나? 그 정도였는데 6,200원 언저리가 되거나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조금 파셔가지고 유상증자 물량만큼 그냥 받으셔도 돼요. 그럼 5,500원 되고 단가는 더 떨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평단가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항공 제조입니다. 항공 제조 같은 경우에 이것도 동일하게 여객이 증대되면 이거에 대한 정비와 모빌리티 MRO라고 하는데 우리 진주를 위해서는 MRO가 인천이나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우리 쪽에서 다 해야 되고요. 위성이나 우주선 개발 같은 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꼭 봐주시면 됩니다. 자, SOC인데요.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유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때 우리나라 델타 변이 터지기 전에 무슨 일이면 돈 풀고 이제는 이런 걸로 넘어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풀어야 될걸요. 100%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지금 돈 지고 가거든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한미회담하고 뭐 C7 결과가 뉴딜 동력을 확보했고 그걸로 인행하니까 프랑스가 이번에 소형 원전 추진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두산중공업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하도해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원전을 지어주는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우리가 기후변화를 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전환하는 비용도 상당히 큰데 걔네들이 아예 발전소를 지을 때부터 소형 원전을 짓게 도와주는 거죠. 그거를 공여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권을 빼뜨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권을 빼뜬다는 게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받아내면 됩니다. 그것도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계속 늘은 게 철근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게 한번 올라가면 이제 안 떨어질 겁니다. 이제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밥값 지금 결제할 때 8,000원 결제하는데 7,000원, 8,000원 결제하는데 거부 반응 있으신가요? 15,000원이요. 15,000원 거부 반응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3,000원대 있었잖아요. 4,000원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3,000원, 4,000원일 때 먹던 때 7,000원 먹는 호텔 밥값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세뇌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거, 밥 먹는 거, 버스비 같은 거, 택시비 같은 거, 혹은 통신비 같은 거에 대한 비용을 계속 올라가는데 따라서 내고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의 동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셔야만 여기 있는 거, 건축비가 왜 높아지고 있고, 아파트 청약할 때 청약할 때 그 한 대 평당 가격이 왜 높아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진주의 기준에는 더샵의 가격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승자의 저주가 조금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이 풀리면 관계없는데 대출이 안 풀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룸 모습 이거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음봉이 됐죠. 이게 1950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깼냐 안 깼냐가 중요한데 여기를 깼기 때문에 요거 쭉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뭐 그런 건 있어요. 오늘 월봉이잖아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이니까 얘가 올라가면 돼요, 그냥.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 살짝 거치는 거예요. 여기 시작했던 부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추세가 죽은 건 아니에요. 네, 추세가 죽은 게 아니면 요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요런 위기가 나오려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거는 예전에 약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약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요런 구간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재밌겠죠?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는 거. 월봉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좀 의미를 가지는 건 주봉인 것 같아요. 주봉이 지금 60일선에 딱 걸렸습니다. 이거를 잘 막아낸다면 여기서 뚫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걸려버렸어요.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그래서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만약에 얘가 3,000포인트를 다시 복귀를 한다면 결국에는 말씀드린 박스권이 2,900과 3,200 사이가 박스권이지 않을까. 이 박스권을 두 개 중에 뭘 깨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다릅니다. 위에 걸 깨고 들어가면 다시 금리 인상이든 뭐든 간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영향 미치면서 올라갈 거고요. 근데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한동안은 2,900과 3,2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게 소망이면서 약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2,900이 여기 있는 그거죠. 이게 하한선,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복구가 될 필요도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상한선이죠. 3,281일 때 이걸 줄은 몰랐거든요. 6개월 딱 3개월 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근데 고점을 좀 이따 찍었죠. 찍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서 음봉 이렇게 나오면 부정적이다. 이거는 다음에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고 요거가 요 음봉이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닥 구간이니까 여기 있는 바닥 구간이니까 요 바닥 구간이 요쯤 되겠죠. 요 앞에 있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도 연결되고 여기 있는 구간에서 뚫고 내려가 버려갖고 아예 안 만나죠. 이거는 코로나 위기니까 이런 그래프만 안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게
지금 요거 대비해서 한 10%, 13% 정도 빠졌거든요. 12%. 그래서 크게 괜찮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게 15%는 시장에서 우리가 언제나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거 이상이 될 때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요 깨질 때가 정말 위험한 장입니다. 네. 자, 일봉입니다. 일봉은 완전 깨졌죠. 여기서 이게 점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점화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요걸 메우는지 요거까지 메우러 오는지, 근데 요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메워도 돼요. 근데 요거는 메우러 가지 않을까. 한번 메웠다가 그때 분위기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내려가는지 그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거든요. 여기가 여기예요. 정점에 정점 바로 직전이네요. 요쯤 되네. 정점 바로 직전에 그 구간이고, 저는 여기서 코로나 확진만 아니었으면 6월 딱 코로나 확진이죠. 코로나 확진이 좀만 적었다면 올라갔을 거고, 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실제로 3,000명이나 2,000명을 돌파하는 그런 일들이 안 발생했으면 여기서 충분히 반등이 나왔을 건데, 그게 나오면서 하락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바이오의 타격입니다. 여기도 확진자가 수습하는구나 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수습이 되니까 올라가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발표하면서 제대로 상승이 안 일어났고요. 여기 올라가는 동력이 좀 다른 거예요. 바이오가 올라서 올라가기보다 다른 업종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자체는 언제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처기업들도 많고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천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끝까지 추세를 봐야 돼요. 특히 바이오 업종들이 좀 받쳐줘야만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3개월입니다. 많이 안 팔았어요, 생각보다. 3개월 코스피를 판 거 보세요. 많이 안 팔았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고요. 딱 지금 뭐냐면 6,000개 정도 더 판 거예요. 근데 주가는 완전 꼬꾸라졌죠. 왜? 개인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팔았어요. 기간은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딱 한계가 이게 맞아요. 금융투자는 샀어요. 받아준 겁니다. 근데 얘들도 한계가 있죠. 금액이 있어야 받아주는 거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싹 팔았죠. 그러니까 선물을 팔았다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매수했던 걸 팔았기 때문에 매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산 거가 됩니다. 개인이 이걸 받았고, 그럼 결국에는 이득은 위너는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투시는 손해를 많이 봤네요, 생각보다. 팔았는 걸 산 걸로 바뀌었으니까. 선물 1개월입니다. 선물 1개월 봤을 때도 투신 또 손해봤네요. 1개월 동안에 얘는 샀던 거고 얘는 팔았으니까 결국 그렇게 보이고요. 외국인은 팔았으니까 개인도 손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물을 팔았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로 봤을 때는 제일 잘한 플레이어는 외국인이 되겠네요. 제가 없는 동안은 그렇게 보였고, 이런 추세를 한번 보셔야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추세로 전환됐나 안 됐나를 보려면 3개월 동안에 이만큼 팔았는데 최근에 이만큼 판 거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만큼 판 거니까, 물론 이게 금융투자랑 이런 기업들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금융투자를 팔았기 때문에 얘가 이득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샀던 걸 팔아치고 나갔으니까. 일단은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4원이고요. 제가 있는 시점이 6월이었고요. 이게 1월 이먼슬리로 돼 있고 1월 중이니까 6월이죠. 6월일 때 요 시점에 갔어요. 이거 원달러 상승은 주가의 하락이랑 연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클리로 보면은 7월이니까 여기서 이 1194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네요. 여기 이 구간이네. 1150원이었던 게 다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코로나가 있었던 시점에 7월보다는 비슷하게 올라왔다. 위기상 비슷하게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랬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1250원까지도 올라갔던 게 기억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94원 했는데 지금 보는 야간장을 보니까 1190원을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1200원을 테스트한 건데 못 돌파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내려오는 정도를 1160원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계속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억나시나요? 제가 갈 때 세 번째 줄 안에 가상화폐는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행동에 옮기신 분이 있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보이시죠? 260만 원 하는 게 43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만 들어가셨으면은 재밌는 거는 보세요. 하락돼 있는 기간에 요만큼이나 길어요. 요만큼이나 돼 있기 때문에 요때만 매집을 하셨으면은 여기 8월 이후에 매집 안 하셔도 수익률은 50% 넘어갑니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단기 요 모양이 왔거든요. 이게 떨어져 갖고 내려오면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은 계속 추적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위험 자산이고요. 위험 자산 중에 하나고 가장 큰 이유가 전 세계 국가가 그냥 경제활동 제대로 하는 국가가 한 100개라고 하면 100개 중에서 DA는 20개, 200개 국가라고 하면 DA는 100개인데 그거는 뭐 제대로 못 써나가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150개나 100개 정도 있는 국가 중에서 경제 활동하는 국가 중에서 자국의 화폐가 안정하지 못한 화폐 나라들이 많죠. 터키를 예를 들어서 거기도 30%씩 변하거든요. 뭐 그 터키 화폐나 여기 있는 비트코인은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화폐, 금의 대체대를 찾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할 수 있으면 가상화폐를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요가 계속 창출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상화폐 만든 거랑 다른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오픈돼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굴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해킹을 하게 되면 예금을 꼭 받잖아요. 그것도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이더리움은 언제든지 지갑에서 나갔다가 분출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지금은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건 한번 살짝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받고 또 다시 요런 모양 만들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한번 팔고 지금도 살짝은 조금씩 이렇게 이게 더블자로 올라가도 더블자로 올라갈 거예요. W자. W자로 올라가고 요렇게 큰 더블이거든요. 지금 더블자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고점은 돌파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매집 기간을 주실 거고 매년 3월 이후는 한 번 또 슈팅 주고 요 슈팅을 주고 난 다음에는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떨어지는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오르면 떨어진 게 있고 떨어지는 놈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투자는 기본인데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가 중요한 거지 아예 팔고 나가셔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장 바깥으로 나가면 그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